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이번 주에 유해물질 문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달걀 여성용품에 이어서 이번에는 휴대전화 케이스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항상 붙어 있어서 더 걱정이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케이스는 괜찮을까요?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방화복 세탁기, 인명구조경보기 등 보호장비를 100%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92억 원을 들여서 소방관 보호를 위해 방화복, 안전장갑 등 장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까지 2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소방관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방관의 장비가 확실해야 시민 구조가 원활하겠죠. 로비 오비슨의 In Dreams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케미컬 포비아, 화학물질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화학 또 중금속 등을 쓰는 제품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어디에 들어있고 무엇이 위험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을 검사해봤는데요. 이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정은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휴대전화 케이스의 안정성을 조사하셨는데 소비자들의 제보나 건의가 많았습니까? 어떻게 실시하게 됐습니까? 사실 저희 위해 감시 시스템에는 휴대폰 케이스 이제 모서리에 다쳤다는 이런 몇 건의 소비자 의견이 있긴 했지만, 예. 화학물질에 대한 거는 단기간에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약 4,800만 명이나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거의 다 케이스를 채워서 이제 사용하시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 피부랑 1차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거의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게 안전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착안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널리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휴대전화 모델이 많은 만큼 케이스 종류는 그 이상 훨씬 많거든요. 예전에는 슬라이드형, 폴더형이기 때문에 케이스 씌우기가 어려워서 별로 케이스가 없었는데, 스마트폰은 바형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케이스 씌우기가 쉽거든요. 제품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몇 개나 선정을 했습니까? 네, 휴대폰 케이스 대표적인 재질이 대부분 합성 수지하고 가죽 소재가 많고요. 이제 섬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합성 수지와 가죽 소재 재질을 먼저 좀 고려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디자인 그리고 기능 그리고 장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골고루 안배해서 총 30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좀 조사했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합성 수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검출된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시험을 했고요. 예. 가죽 소재 제품은 사실 기존에 가죽 제품 안전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앞서 한 항목에다가 이제 폼 알데하이드라든가 유가크롬이라든가 이런 6가지 안전 기준에 있는 물질을 더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네, 30개 중에 이제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나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유럽 기준을 이제 굉장히 많이 초과해서 검출됐는데요. 예.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유럽 기준의 9,200배, 납은 180배까지 나온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자세히 어떤 내용이죠?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국내에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련된 별도의 유해 물질이라든지 표시사항 기준은 아직 없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해외로 좀 기준을 찾아보면서 물질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럽 기준을 이제 준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다른 제품에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사용 기준이 있죠? 전체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 예. 네, 제품군마다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납이나 카드뮴은 액세서리라든지 뭐 금속 장신구 같은 것에는 제한이 많이 돼 있을 것이고, 가죽 제품도 역시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폰 케이스,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에 이런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 우리가 지적을 해야겠군요. 그러면 네. 검출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걱정이네요. 카드뮴은 그 폐하고 신장에 이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바람 등급 1군으로 분류를 해놓은 물질입니다. 납은 노출되게 되면은 식욕부진이라든지 팔다리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 이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파는 업체들도 많은데,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직거래하는 업체들 중에서 뭐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은근히 많거든요. 나머지 이번에 그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휴대폰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예. 아마 수백 수천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30종을 좀 선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제품도 거의 전세에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전수조사라는 게 가능할까요? 네. 예, 워낙 쉽지 또 않을 것 이게 같아요. 네 제품 사이클이 짧게 예.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이어서요. 그래서 안전 기준이 좀 명확하게 마련돼 있으면 예.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당연히 이제 법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거기에 맞게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예. 네. 그런데 휴대폰 케이스는 뭐 국내뿐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나라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이런 화학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관련 기준이 있습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케이스 제품을 정확히 지정을 해가지고 예. 아조염료라든지 카드뮴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질별로 관리를 하는 거가 굉장히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별로라면은 네, 어떤? 뭐 카드뮴, 납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별로 완제품에 대해서 기준치를 삼아놓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제품군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품군과 그다음에 물질별이 좀 같이 지금 있는 거죠. 아하, 그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판단을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아까도 이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성인들도 성인들이지만 네. 아이들 요즘에 육아하시면서 스마트폰 영상 틀어놓고 어른들은 다른 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휴대폰 케이스 만졌던 손으로 다시 또 입에 가져가고 스마트폰 그대로 입에 가져가서 물기도 하고 장난치는데 이 안전 기준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좀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 케이스야말로 대표적으로 연령 구분이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영유아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45%, 고학년의 77%가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루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5.5시간을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노출량은 좀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추정이 되는 건데 네. 휴대폰 케이스 말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영유아 몇 세 이하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중금속은 굉장히 철저하게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성분이나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몇 %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그게 초과하면 안 쓸 것이고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제품도 줄어들 텐데 어떨까요? 이 부분. 지금 저희 사업자들 만나봤을 때도 예. 이제 수입 제품이 사실 많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분들 꽤 많은데 국내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수입선에다가 이런 그 유해물질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또 소비자들 사실은 휴대폰 케이스만 보시고 아무리 저희가 주의사항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해도 예. 그런 걸 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준이 있다든지 인증마크 있다든지 뭔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네. 만약에 우리 국내 기준이 생기면 그 수입 업체 아니면은 네. 그 제조사에다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당연하게 그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자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조금 토로했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지 감이 오는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조사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케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거 조치가 됐습니까? 네, 지금 저 해당 사업자들하고 제가 간담을 했고요. 예. 그분들 저희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서 즉시 이제 판매 중지를 했고, 그 다음에 제품 회수는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입니다. 예. 추후에 뭐 추가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제조사나 뭐 수입사에 대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가 위법 사항이 아니어서 업체들에 해야 되는 조치는 자발적으로 지금 제품 회수를 하고 피해 사항을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저희가 받는 선에 지금 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관계부처에다가 휴대폰 케이스의 그런 유해물질 기준이라든지 표시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런 안전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어디입니까? 네네, 일단 먼저 국가기술 표준원을 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부서는 딱히 영향이 있는 곳이 없나요? 이번에 뭐 달걀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그리고 농림부하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내랑 해외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이런 물질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제품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 국가기술 표준원에 일단 이런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좀 논의를 드려야 될 것이고, 사실 뭐 물질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물질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하고도 얘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금속 이 나온 스마트폰 케이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정은선 차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남동에 살고 있는 김방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 10년 차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딸, 아들, 딸 이렇게 셋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침에 제일 바빠요. 애들 출근하기 전에 애들 준비시키고 이제 아이들 다 원에 보내고 이제 일하고 또 들어와서 다시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제 고전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또 아이들 보고 그러면 또 힘이 나니까.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 또 7살, 5살 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일 좋을 때는 아이들이 서로 챙겨주고 특히 큰애가 이제 막내 챙겨주고 아이들 원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럴 때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 보면 그게 가장 보람됩니다. 힘들 때는 이제 서로 다투고 서로 엄마를 이제 쟁취하려고 할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 발로 딱 독립해서 설 수 있게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저도 직장생활 잘 하면서
가족, 우리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방글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저한테 야, 얼른 결혼해. 그리고 애 많이 낳아. 그게 애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김방글님이야말로 정말 애국자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야, 아이 셋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는 게 저희는 대단하다, 힘들겠다, 짐작이나 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만 낳아도 그거 키우는데 힘들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렇게 아이들이 잘 커가고 서로 예쁜 모습 보이면서 형제들, 남매들끼리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 보일 때 나도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죠. 부럽습니다. 멋집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김방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게 의견 보내주시려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오리너리 미라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요즘에 화학 물질 그리고 중금속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유해 물질 관련된 걱정이 참 많은 때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그냥 썼기 때문에 더 좀 답답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5336번님도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화학 제품이 이미 너무 많고 잘못하면 전국토를 오염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요즘 전 분야에서 과학과 연관이 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산업의 전반을 말한다고 합니다. 알파고로 대변됐던 인공지능부터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는 물론이고 3D 프린터, 빅데이터의 정보 활용에 이르기까지 최근 새롭게 떠오른 기술은 대부분 이 4차 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화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인천시는 또 4차 산업 선도도시로 꼽히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인천시는 지난 4월 4세대 4차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는 40개 정도의 신생 벤처기업이 입주해서 인천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적 선박 단속과 다양한 해양 재난 상황 대처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IoT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 주차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상용하는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4차 산업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난 7월에는 인천의 로봇랜드 지원센터와 연구소를 준공해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선진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가상현실, VR 관련 산업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천시에서는 내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 융복합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예.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인천의 VR 기업 대표들을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내년 안으로 중국 위에시에 인천형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여 해외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이고요. 2024년까지는 몬도심 지역에 체험관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앞으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부응해 인천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스마트 도시 행정, GIS, 바이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천광역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좀 문화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섬에서 음악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음악과 섬, 뭔가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혹시 노래 섬마을 선생님이란 노래는 알고 계시죠? 네, 뭐 오래됐지만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예. 동명의 주제가로 바로 가수 이미자 씨가 불러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예. 바로 그 영화의 촬영지이자 무대가 바로 인천에 있는 섬 대이작도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이작도는 환상의 섬풀 등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금주 토요일인 8월 26일 날 이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 무대에서 저녁 5시 반부터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입니다. 사실 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생업과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예. 이번에 시가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지난 6월부터 섬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음악축제는 그동안 노력을 뽐낸 자리고요. 섬을 방문하시는 여행객에게도 바다와 섬, 음악이 어우러지는 로맨틱한 하루를 들려드릴 계획이랍니다. 예, 멋진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섬 마을에 이런 음악 동호회가 몇이나 됩니까? 예, 인천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강화군과 옹진군 내에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음악 동호회가 12개나 된다고 하고요. 예. 그중 이번에 참여를 희망한 5개의 동호회가 음악 축제를 열게 되겠습니다. 이번 음악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참여 프로그램에 대단히 만족했다는 후문이고요. 앞으로 교육과 공연 장면을 다큐멘터리 등으로 제작해서 섬 문화관광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사는 곳도 다 달라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음악만큼 또 좋은 게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축제, 음악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큐어가 부르는 Friday I'm in Love 듣고요. 수도권 안전 톡톡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과 함께합니다.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드론 요즘에 대세잖아요. 뭐 공원 가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네.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에 스마트폰하고 쌍벽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어른들도 장난감으로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촬영용, 군사용, 물건 운반용 참 많은데 소방서에서도 이걸 쓴다고요? 네, 저희 소방은요, 소방 드론은 이제 불을 끄기도 사람을 구조하는 데 쓰기도 해요. 서울에 있는 소방 전용 드론은 보통 드론보다는 큰 편인데요. 예. 소방 작업에 꼭 필요한 기능을 넣어서 특수 제작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를 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열화상 카메라상 사람은 노랗고 붉은색으로 보이고 벽등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불이 났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건데요. 고층 빌딩 화재 시에도 드론을 띄우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위치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재빨리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 드론을 띄우는 게 훨씬 뭐 신속하기도 하고 대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겠는데요. 뭐 물론 사람을 발견하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거보다 또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드론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작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 화재 현장에선 불이 난 장소, 이제 건물의 한 부분뿐이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드론을 띄우게 되면 위에서 화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내려볼 수 있어서 입체적으로 화재 진압 작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지도를 보면은 상공에서 찍어서 쭉 내려다보는 그런 지도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화재 현장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드론의 화재 현장 촬영 장면이 딱 그렇거든요. 예. 아까 같은 열감지기 드론은 지난 6월에 멧돼지가 서울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 찾은 적이 있어요. 어허. 이때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멧돼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죠. 또 이렇게 여러모로 유용한 드론이 소방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잖아요. 예. 잘못 사용하시면 그런데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드론을 처음 이제 조작하시는 분들은 드론이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저는 그게 무서워요.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무서워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드론과 충돌해서 실제로 16개월 아기가 한쪽 눈을 실명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엘리케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는 이제 공연 중 날아오는 드론을 맨손으로 잡는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돌아가는 프로펠러에 손을 다쳤죠. 예. 이외에도 또 손가락이 이제 팔목이나 손가락에 프로펠러 절단되거나 발목 등에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충돌로 인한 상해, 드론 배터리 폭발로 인한 발화,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드론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프로펠러에 베이는 사고와 얼굴 등에 드론이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좀 아찔하네요. 상상만으로도. 그냥 단순한 장난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드론을 조작할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드론을 초경량 비행체로 취급하고 있어서 드론 관련 항공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먼저 지키셔야 되는데요. 실외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반드시 비행이 허가된 곳에서만 하는데요. 휴대폰 어플 레디 투 플라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를 설치하면 사전에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공항 주변의 뭐 관제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 곳에서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공원 등에서 많이 날리시는데 그렇게 막 날리시면은 이게 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괜히 몰랐다가 또 벌금 내시면은 속상하시니까 Ready to Fly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은 되겠는데 드론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설치하셨겠네요.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어플도 많지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만든 어플 중에 대표적인 어플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이내 서울 강북 지역이나 휴전선 주변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된 곳에서만 비행하시고요. 항시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사람이 많은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에서는 비행을 금지하셔야 되고 일몰 후부터 일주일 전 야간 동안에는 드론 비행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기도 하고 이것도 불법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음주 상태의 비행도 금지입니다. 또 조종 시에는 드론이 아까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종해야 하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준수사항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어길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꼼꼼하게 미리 점검을 하셔야겠고요. 이런 항공법을 어기면은 제가 듣기로 제일 비싼 게 과태료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네,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사고나 분실을 대비해서 드론의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반드시 제품 사용 전에는 매뉴얼을 차근히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취미용 작은 드론이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의를 살피고 조심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드론에 관한 이제 각종 안전 기준 마련이 사실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우선 저희가 재미로 날린 드론이 이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론 안전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장국영이 부르는 Thousand Dreams of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